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근로소득세 실무 제대로 알기라는 단원인데요. 네, 근로소득세 실무 제대로 알기는 제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TAT 2급 시험에서 이 근로소득세 부분은요, 실기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론은 세 문제가 나올 텐데요. 세 문제, 네 문제? 네, 네 문제. 하나가 2점이니까 8점이죠. 예, 그러니까 소득세 이론은 8점 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8점도 작은 점수는 아니니까 소득세 이론 문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실기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출문제 또 TAT 2급 기출문제 쭉 풀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론 풀이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론은 준비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 시간에 하는 것은 이제 소득세 관련해서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코드 2100번으로 원천징수 부분에서부터 해볼 텐데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만 해볼 거예요. 우리가 원래 원천징수라 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합과세 항목들이 다 원천징수라는 것이 있죠. 예,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런 소득에 대해서 다 원천징수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근로소득 원천징수하기, 이 부분에서만 시험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자의 세액을 계산해가는 과정에서 먼저 사원을 등록하고 사원에 대한 급여 자료를 입력하여 월별로 세액을 납부한 다음 연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로 시험이 나와요. 사원 등록하시오,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하시오, 그리고 아무개시에 연말정산을 수행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사원 등록이라는 것은 소득자 한 사람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소득자에 대해서 부양가족 등록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부양가족 등록하는. 그래서 사원 등록할 때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기본 공제 대상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텐데 거기에 수당 같은 거, 이것이 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이것이 또 중요하죠. 과세, 비과세의 구분 등록. 수당 등록할 때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할 때는 이 연말정산 자료들을 준단 말이에요. 뭐 의료비 영수증, 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의 교육비 영수증 같은 거, 이런 증빙을 보고서 이건 입력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건 입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소득세 실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도 이렇게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으로 소득세 문제가 3개로 나오는데요. 이게 30점이에요. 이게 30점. 자, 그러면은 이제 근로소득 세액 계산의 흐름표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사원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원 등록. 사원 코드, 사원명, 주민번호, 입사일자, 이런 등을 우리가 입력을 하는데요. 네, 직접 입력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실무 수행 문제로 가보면요. 이 표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이론 공부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 요건 표하고 똑같은 표입니다. 그죠? 네, 밑에 추가 공제 대상자 역시
우리 이론 때 나와 있던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이러한 요건으로 판정을 하신다 하는 건데요. 한번 요거는 좀 한번 훑어보고 갈까요? 네, 우선 그 소득자의 부양가족 중에 근로소득이 있다. 네, 근로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이렇게 판단하라 이겁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 돼요. 그러면 초과하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있으면 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부로 입력하시면 돼요. 부.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는요. 급여가 500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상관이 없어요.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때문에 안 될 리는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소득금액에 상관이 없이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여기 총급여는 일반 근로자를 말해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 다음에 사업소득에서 보면요. 사업소득 금액. 여러분 사업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필요경비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만원 이하다라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100만원 이하다 이 말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이다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가 당기순이익이 100만원 이하이면 뭐예요? 기본공제 대상자. 그 뭐 사업을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이 100만원 이하로 나오면 소득 없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그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금 전부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대개 퇴직금이 있다라고 그 예제가 나오면은요. 퇴직금 100만원 이하로 문제를 내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퇴직금은 금액이 커가지고 몇 천만원 이런 식으로 예제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득 금액만 따지는 거예요. 양도 차익을 말하는 거죠. 양도 차익. 그래서 내가 집을 만약에 3억에 샀는데 5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2억인 거죠. 그럼 100만원을 초과했죠. 그게 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모두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연금소득을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게 되는데 공적연금의 경우는요. 516만원 이하이면은 100만원 이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죠.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516만원 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그 다음에 사적연금의 경우는 12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는 12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돼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그런데 300만원 이하까지는 선택적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을 받으려면은 분리과세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타 소득은 300만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300만원 이하이게 되면은 기타 소득 금액이 분리과세 선택해가지고 기본공제 소득공제 받는 게 낫죠. 300만원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중에 소득에 복권 같은 것이 있는데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복권 당첨 금액이 몇 천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뇌물은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본금리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면 금융소득이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소득 자체가 금융소득 금액이 돼요.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것만 잘 판단하면 소득에 대한 것은 다 여러분이 이 기준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연령이죠. 연령. 나머지는 이제 연령. 그래서 연령은 뭐 여기 지금 표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저기 기본공제에서 나왔죠.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그렇죠?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그런 기준을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수행 내용 해볼 텐데요. 김현철이라는 사원을 먼저 등록하고 또 김현철 씨의 주민등록표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녀와 부모 이 부양가족 등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현철의 사원 등록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인사급여라는 메뉴에 가보세요. 3일전자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사급여라는 메뉴에 여기 기초인사관리의 첫 번째 메뉴입니다. 사원 등록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메뉴가 나오죠. 네, 여기다가 김현철 씨의 코드 입력을 하겠습니다. 1001번 사원명 김현철 엔터. 내국인이니까 0번 그리고 주민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돼요. 651010 1771119 입사 연도 연월일이죠. 2017-0201 국적 KR이니까 엔터 치시고요. 체류 자격에서도 엔터 치시고 내 외국인 구분 내국인이죠. 엔터 치시고 거주지 KR 그 다음에 주민번호니까 엔터 치시고 단일 세율 적용 네 거주자에서 엔터 치시고 급여는 월급입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엔터 치신 다음에 거기 표에 보면 500만원 월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 플러스 2번 산재보험 적용 여부 산재보험 여죠. 여 국민연금 보수월액 예, 똑같네요. 급여하고 500만원 대개 급여하고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조금 낮을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급여에서 조금 빠지는 게 있습니다. 비과세 같은 거 빼고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보수월액 다 똑같게 입력이 됐을 거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부로 하시고 고용보험료 보수월액 500만원 그대로 두시고 엔터 치고 고용보험 적용 여부 김현철 씨 고용보험은 부로 돼 있네요.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표이사 1번 부 그리고 대표자에다가 1번 해주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적용 여부의 부 대표자 부 여기를 1번 대표자로 하라는 거죠? 아니 대표자가 아닌데 고용보험 적용 여부 부로 하고 네, 괄호 속에 괄호 대표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 부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고 그 옆에 대표자라는 표시예요. 예, 대표자 해주시고 장기 요양보험료 여부 여죠. 경감률 제로. 건강보험증 번호 없어요. 엔터로 지나가시고 국외근로 적용 여부 없습니다. 부로 해주시고 선원 여부 부로 해주시고 생산직 부 주소는 네, 검색을 하셔도 되고 옆에다 그냥 바로 타이핑을 하셔도 됩니다. 네, 타이핑하죠. 서울시 영등포로 실습이 있게. (13) 밑에다가 상세 주소에 괄호 열고 신길동.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원 정보는 위에 다 입력을 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요. 자, 이제 밑에 주민등록 등본을 보시고 아래에다가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할 겁니다. 먼저 본인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세대주인지 주민등록 등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거기에 주민등록 등본에는 세대주 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현철. 그래서 세대주가 맞으면 그대로 두시고 만약에 세대주가 아니었다 그러면요. 여기를 0번을 입력하면 비워져요. 세대주에다가 1 하면 동그라미가 되고요. 0 하면 공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자가 남자인 경우는 세대주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는 여기가 자녀 아니죠. 뭐를 보냐면은 어디 갔지? 예, 부녀. 부녀 여건이 되는가를 그 추가 공제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박정은 배우자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관계는 밑에 메시지 보시면 배우자가 3번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3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우자 입력됩니다. 그러면 기본이라는 건 뭐냐? 기본공제 대상자면 배우자 그대로 두는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 둘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는 나이는 볼 것이 없고 소득만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박정은 씨의 소득이 있는지 그 옆에 자료 4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박정은 씨 동그라미 1번에 설명이 나옵니다. 처 박정은은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네. 배우자는 나이를 안 따지기 때문에 소득만 따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을 배우자 그대로 두고 지나가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성명 박정은, 주민번호 660212 2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족관계 처하고 나오고. 자, 세 번째 줄 넣어볼게요. 자, 주민등록표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장일인데 장일이는 자로 돼 있어요. 세대주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자는 여기서 보시면 직계 비속이 됩니다. 4번이죠. 4번 이렇게 코드 치시면 되고. 자, 직계 비속 장일이라는 자녀의 나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녀는 나이가 20세 이하이어야 되고요. 소득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녀는 96년생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2021년도예요. 2021 빼기 1996 이게 빼보는 겁니다. 25세네요. 25세. 그래서 소득은
볼 것도 없어요. 나이에서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0번 기본란을 부로 0번 입력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여기다가 성명하고 주민번호 입력하면 돼요. 김장일 내국인 960725 1182 814 1182 814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녀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 있죠? 김차희를 넣을 건데요. 역시 연말정산 관계는 4번입니다. 직계비속. 자, 먼저 나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01년생. 자, 2021년 빼기 2001. 올해 딱 20세죠. 20세 이하에 해당되잖아요. 이거는 20세 그런데 이 김차일의 소득이 있는지를 옆에 추가 자료를 보면은 김차일이 소득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번을 그대로 갑니다. 20세 이하. 그리고 여기 성명에 김차일 입력하시고요. 내국인 하신 다음에 2021 아니 2001 12 아니다 뭐예요? 예, 01이죠. 01 12 21 3 1111 15 예. 그래서 이 차일이는 자녀의 동그라미가 들어갔죠.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 자녀다 하는 거죠.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자녀다.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죠. 자, 이제 주민등록표에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부친입니다. 네, 그래서 부친은 연말정산 관계가 직계 전속인데요. 소득자의 직계 전속, 배우자의 직계 전속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자죠. 소득자의 직계 전속이죠. 왜냐하면 배우자는 지금 박씨잖아요. 박씨. 그러니까 이 부친은 김현철의 부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 해주시고요. 우선 60세 이상인가 보겠습니다. 39년생 60세 이상 맞고요. 김두식 씨의 소득이 있는가 보세요. 거기 나와 있죠. 김두식은 원고료 수입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경비가 60%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는요. 너무 친절한 겁니다. 안 알려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고료 수입이 있다. 김두식 씨가. 이거는 이제 부친이 원고를 아마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저작자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원고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고료 강연료가 시험에 잘 나와요. 부양가족 중에 뭐 부친이나 모친, 장인, 장모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원고료나 강연료 소득이 있는 걸로 문제를 자주 내는데 기타 소득입니다. 원고료 강연료는 필요경비가 60%예요. 그러면 200만 원에 60%, 6, 22, 120만 원이 필요경비니까 200에서 120을 빼면 80만 원이죠.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김두식 씨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60세 이상 그렇게 두고 입력을 하면 돼요. 김두식 390503 177 1111 하고 엔터 치십니다. 다음에 모친도 연말정산 관계는 똑같습니다. 소득자의 직계전속 1번 해주시고요. 자, 모친의 나이를 보겠습니다. 43년생 60세 넘었죠. 네. 근데 소득이 있는가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모 황순이는 일용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대요.
아까 정리할 때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하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황순이 430411 둘둘둘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 모.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또 새로 확인해 보실 것은 뭐냐면은 아까 김차일이를 입력했을 때 나이를 체크해 가지고 자녀의 동그라미가 자동되잖아요. 이 김두식 황순이 이 직계 존속을 입력하니까 이 주민번호를 인식해 가지고 경로 우대 70세 이상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러 70세 이상인가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를 동그라미로 하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잘 됐고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있죠. 형제 김재철입니다. 자, 나이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또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나이를 보겠습니다. 67년생. 그러면 2021년 빼기 1967 하면은 나이가 54세. 일단 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김재철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 이게 김재철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지적 장애인이며 소득은 없다 이랬습니다. 자, 장애인의 경우는요,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즉 나이를 보지 않아요. 예,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만 따져야 돼요. 장애인은. 그래서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를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자, 우선 연말정산 관계는 형제자매라고 하는 6번으로 입력을 하시고 기본은 여기서는 장애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 20세 이하 때문에 이게 기본공제 대상자인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5번. 그러면 장애 코드란으로 커서가 갔는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메시지 보시면 3개가 있어요. 1번 장애인복지법, 2번 국가유공자, 3번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그래서 해당되는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1번 맞죠?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김재철 입력합니다. 670816 177 1117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부양가족 등록하는 거 문제 내고요. 뭐 8점 내지 10점을 주어서 평가를 해요. 예. 만약에 그 주민등록표에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의 관계에 동거 이렇게 해놓고 동거하고 있는 고모가 있다. 고모, 이모. 아버지 형제가 아니라 어머니 형제가 고모 이모잖아요. 입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부양가족의 대상이 안 돼요. 고모 이모는. 그렇기 때문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아예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입력을. 그런데 지금 이 김재철은 누구의 형제냐면 김현철, 소득자의 형제입니다. 소득자의 형제 자매는 이렇게 입력은 합니다. 입력은 해요. 장애인이라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아니어서 아니다 하더라도 입력은 해요. 부로 해서. 그래서 입력하지 말아야 될 게 고모, 이모, 삼촌 이런 사람들은 입력을 아예 안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 사람 더 해보겠습니다. 또 시간이 됐군요. 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래서 김현철 씨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 또 세 사람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사람 더 해보면 숙달이 되시는 거예요.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